제가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됐어요. 명예교수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민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 장태평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죠. 걸음의 축적과 같이 정민근 워크존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민교 교수님이죠. 지정학, 기정학으로 보는 무역의 세계사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강의가 2시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고는 이제 소림박물관에 특별 전 자유관람이 있을 텐데 그 주제가 미묘지색 그리고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관람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태평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걸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강태진 회장이 시를 하나 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개하려고 뽑았던 시인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즈음 해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죽는 거 사는 거 이게 한 장 차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소개를 그때 못했는데 이 시 한번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봄에 본다. 보이지 않는 봄바람 본다. 아니 앉아. 봄에 박정우에는 나가면 보이지 않는 봄 기운 본다. 쫓아보네. 푸릇푸릇한 풀, 따스한 햇살, 노란 민들레에 봄 한 송이 피었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 켰습니다. 이 시를 제가 전번에 소개하고 싶었던 게 그때 왜 우리 AI 가지고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이 작가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6살 때 쓴 6살짜리 시예요. 정말 잘 썼죠. 근데 이 잘 쓴 시가 무슨 연유냐면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꿈이 뭐였냐면은 야, 너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빠를 위로하고 싶은, 자기가 아빠를 이렇게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면 따뜻하고 그런데 그 아빠를 뭔가 이렇게 기운을 돋궈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쓴 시간입니다. 지가 또 그 시 해설까지 됐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의 손녀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AI가 시를 AI라는 게 이제 그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요즘에 사실은 또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를 들면 강태진 학장님은 알기도 많이 알지만 강의도 잘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만큼 알지 못하지만 뛰어나게 강의를 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요새 AI 그 LLM 기초한 그게 그 언어 기준적이기 때문에 시, 소설 뭐 얼마든지 너무 잘 쓸 수가 있는데 진짜 이런 시 같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거는 시 뭐 잘 쓴 스타일도 있지만은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데 지금 뭐 전쟁 중에도 AI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도사훈련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야, 원자탄을 쏴라.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원자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어떤 사령관 그놈을 죽여라. 왜냐하면 지네 싸움을 하는데 이 사령관 때문에 안 치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러면 사령관을 제거하라. 이렇게 AI는 마음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AI하고 우리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 무슨 글쎄요 문사철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인간 사상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스토리다. 그리고 스토리라는 게 또 인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인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AI 시대일수록 이런 어떤 중요성, 스토리와 인연의 중요성을 그때 강조하고 싶었는데 뒤늦게 오늘 강조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와보니까 권도엽 장관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기 참의원이라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강태신 또 학장님이 거기 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초대고요. 이어서 지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젊은 또 우리 정 대표께서 또 젊은이들의 활약상 우리 앞으로 미래인 우리 또 이끌어갈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고 믿음직한 젊은이의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구민교 교수님 늦었지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정말 시의적절하게 정말 지금은 이제 지정학, 지병학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배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평 이사장님께서 감성적인 인사 말씀을 해주셔서 본 분위기가 더 한층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 걸음의 축적이 만드는 건강과 가치의 생태계 정민근 워크도니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인간의 걸음이 어떻게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민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정말 소중한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또 수익이 되면서 나의 건강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이 걸음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서울시에서도 걷기 챌린지 그리고 토스뱅크 어플에서도 걸으면은 보상을 주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음 플랫폼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플랫폼들은 보통 GPS 아니면은 이 흔들림, 가속도 센서를 바탕으로 걸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걷지 않고 손으로 흔들어도 걸음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걸음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걸음 데이터의 가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바는 6축 IMU 센서를 통해서 걸음의 보폭, 속도, 각도, 그리고 보행의 패턴, 그리고 압력 등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 운동법을 알려주는 게 저희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만보기가 아니라 IMU 센서를 통해서 걸음 데이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왼쪽 발 뒤꿈치에 하중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팔자 걸음이 되고 있는지, 뭐 척추 측만증이 되고 있는지,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을 연구를 하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GVI, 보행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될수록 사람의 보행 걸음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서로 걸어야 되지만 이제 파킨슨병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발을 오른쪽, 왼쪽으로 틀게 되는 그런 인지의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칩 하나로 이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완성을 해서 지금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은 AI 시대에 AI라는 기술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HI를 통해서 초개인화,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공룡 생성형 AI들은 절대 데이터들을 줄 수 없는, 저희는 개개인에 맞는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챗GPT나 제미나이는 제가 몇 볼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팔자로 걷고 있는지, 왼쪽으로 걷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PLM, 이제 퍼스널 HI를 통해서 개개인에 맞추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AI로 학습을 한 다음에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큰 장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걸음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가치를 통해서 자산이 되느냐는 현재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사람들이 매일 10,000보씩 걷는 3개월 동안 10,000보씩 꾸준히 걸으면은 보험료를 10%에서 15%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다가 삼성생명이랑도 그 계약이 파기됐던 게 너희가 주는 걸음 데이터들이 가짜다, 실제 걷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삼성생명 측에서 이제 피드백을 준 거였고, 저희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이제 87살 먹으신 그거 어르신분과 17살 먹은 사람이 매일 똑같이 30,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들이, 손자가 휴대폰을 3개를 들고 걸으면은 모두가 데이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파기를 당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실제 걷지 않아도 지금 들고 계신 휴대폰을 집에 세탁기 위에 올려보시면은 그 걸음수가 카운팅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이 워낙 열악하고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이 많이 걸어서 건강해져야지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을 건데 가짜 데이터를 받고 할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얼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보험사 그리고 리테일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판매되는 거는 저희 회사의 그 IP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들은 모두 개인의 IP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수익을 당연히 IP 쉐어를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자산이 되는 비즈니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IMU 센서에 HAI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뭐 GVI라는 보행 변동성을 바탕으로 뭐 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뭐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 센서가 몇 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보호자나 119에게 이제 낙상에 대한 경고 알림이 갈 수 있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안전까지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HAI를 바탕으로 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가치를 만드는데, 제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AI가 피드백을 주는지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뭐 기존에 많이 보시는 것처럼 걸음 카운팅 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다른 게 보통 모든 플랫폼들은 10,000보씩 걸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10,000보를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10,000보를 걸으면 300kcal를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10,000보를 걸으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개개인마다 걸음 수는 상당히 틀려야 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그리고 나이대, 그리고 제가 먹는 그 식생활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목표 타겟이 모두가 다르게 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AI를 통해서 뭐 어제보다 오늘은 1200보를 더 걸었고 특히 8시경에는 활기차게 걸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활동량이 많이 줄었으니 저녁을 먹은 뒤에는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달라. 그러면은 예상 기록 소모 칼로리가 이렇게 되고 이때는 조금 더 있어서 잠을 자는 게 더 좋다.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심박수나 킬로칼로리, 산소 포화도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알 수 있는 생체 나이, 실질적인 나이와 생체 나이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매일매일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AI 상세 분석에 들어가면은 저희 종합 신체 점수는 100점 중에 65점이고 신체 밸런스는 지금 우측으로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하중이 집중되고 있으니 골반 교정이 필요하다. 기초 대사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착지 시에 발 뒤꿈치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쿠션을 사용을 하든 보행 패턴을 바꾸라는 피드백들을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칩이 이런 신발에 부착하는 동전 크기의 칩입니다. 이 칩을 부착을 하면은 어디에 하중이 쏠리고 있고 보폭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보행 패턴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AI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지할 때 체중의 85%가 왼쪽 뒤꿈치에 쏠리고 있다. 이런 거는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되니 어떤 운동법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관절에는 지금 이런 하중이 쏠리고 있고 이 하중이 쏠릴 때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행 변동성 지수는 5%가 넘어가면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5%가 넘지 않게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은 이번 왼발을 2번씩 걷고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차례대로 걸으세요. 라는 멘트들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면 접촉 시간을 저희가 칩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발을 많이 끌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게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지수까지 추천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퀘스트를 주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만약에 3만 보를 걸었으면은 오늘은 오히려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걸어라 이런 부분들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데이터들은 사실 안전하게 보관이 되지만 개인의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판매, 수익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저희는 HAI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챗GPT와 차별화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챗GPT한테 동일한 질문을 해도 챗GPT는 답변을 줄 수 없지만 저희는 가령 나는 보험을 할인을 받을 수 있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AI는 저는 현재 매일 10,000보씩 143일을 걸었고 37일만 더 걸으면은 안보험, 생활보험,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저의 보행 분석도 저의 관절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니? 나의 치매 지금 진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니? 이런 부분들을 챗GPT는 저희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지 못한다면은 저희 AI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경퇴행성 질환 조기 예측입니다. 이게 보행 변동성 지수, 사람들의 걸음 방법은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보행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전 수행 지연, 발이 앞으로 갈 때는 일자로 걸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튼다던가 방향감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중 과제 보행이라고 하죠. 왼발 오른발 걸어야 되지만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식당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하시다가 사진을 찍으면은 이 음식은 닭가슴살이고 이 닭가슴살을 섭취했으니까 오늘 2,000보 정도를 더 걸어달라.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워낙 많이 쌓이고 있으니 GPS 기반으로 이 주변에 이런 곳을 산책을 하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의 이제 평발화나 근감소증 그리고 관절 수명이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의사에게 안전하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집니다.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그 파킨슨병이나 그 알츠하이머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 상당히 많은 센서,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걷게 해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걷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행 패턴을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들 GBI를 방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저렴하고 가벼운 그 칩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맞추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연구 과제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6월달부터 이 서비스를 하게 될 건데 저희 또한 이 데이터들이 진짜 리얼 데이터들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워낙 그 많은 선배님들과 그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연구를 조금 더 뜻깊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 증진이 되고 이 개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좀 발표가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단하네요. 그 NCAI 서비스로 개인형 맞춤 건강 맞춤 서비스도 받고 또 뭐 자산도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걷는 거를 들을 때마다 그 문구가 생각나는데 지속되는 반복이 내적 성장의 힘이다라는 글귀가 생각나는데 열심히 걸으시고 좋은 혜택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구민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성함만 들어도 미소가 떠오르죠. 우리 이제 공부 모임의 아주 보배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강사 프로필을 다시 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저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사, 행정학 석사를 받으시고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으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전임 강사 하시고 연세대학교에 좀 계시다가 서울대학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시는 중간에 하버드 옌칭 인스티튜트에서 비지팅 스칼라도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오셔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또 학생처 처장, 그리고 이제 현재 행정대학원의 이제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이 저희가 요즘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더라고요. 미국하고 중동하고 막 전쟁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인데 그 주제의 그 제목이랑은 선생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저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다 특별하고요. 저 같지 않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역시 사회를 봐주시니까 훨씬 더 우아하고 저희 모임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교수님께 계속 또 사회를 부탁드리고 싶으나 제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윤재준 교수님께서 또 저한테 특별한 또 이런 당부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또 늦지 않고 오늘 수업에서 좀 늦었습니다. 빼먹지 않고 열심히 또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이제 또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앞서 걸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저도 걸음 좀 매니아입니다. 매일 2만 보씩 걸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미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만난 분은 2만 5천 보라 그래서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때쯤 되면은 한 10,000보를 채우면 마음이 편안한데요. 오늘은 오전에 수업도 있고 등등 해서 지금 5,300보
돼서 좀 불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걸음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탁기는 몰랐는데 한번 저 혹시 오늘 12시까지 이만보가 모자라면 밤에 세탁기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좀 주제가 큰 얘기인데요. 또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해답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개념인데요. 지정학 다 많이 들어보셨고요. 지경학도 들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학은 아마 좀 새롭게 느껴질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그 삼각형이 지난 수백 년 가까이는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의 세상을 정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그 새 책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통상정책 수업을 하면서 교재를 쓰는 책입니다. 원래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그 개정판을 내려고 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은 제가 게으름 아닌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개정판 낸 이후로 5년 만에 지난 4월에 개정판이 또 나왔는데요. 오늘 뭐 책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전문적인 내용들 또 그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빼고 좀 핵심적인 얘기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무역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는 WTO, 세계 무역기구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WTO에 대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WTO 이제 시대는 갔다 종언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가 작년이 이제 저기였고요. 30주년이 됐고 올해가 이제 31년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동안 도하 라운드 협상이 진행이 되다가 멈췄고 새로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통상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강요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강요 회의를 할 때마다 성과 중에 하나였던 전자적 전송의 관세 모라토리움이 계속 이제 그 연장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연장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아직은 거기에 이렇게 저 프리미엄 그 사용료 같은 거 내실 때 관세가 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세 관행을 지금 WTO 회원국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무관세 관행이 멈추면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제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미국, EU 등의 여러 국가들은 일단은 WTO 차원에서의 합의는 불발이 되었지만 이 몇몇 나라들, 지금 최소한 20개에서 60개까지의 나라들은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겠다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료나 넷플릭스 구독료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WTO가 좀 흔들리면서 그 빈 공간을 무엇이 메꾸고 있느냐? 단연 지금 트럼프의 무역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2018년에 이미 턴베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이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턴베리라는 곳에서 선언을 했고 또 EU 대표를 만나서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그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으로 WTO 체제에 미국이 남아 있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무역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봐온 여러 가지 관세들이죠. 상호관세, 안보관세, 보편관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턴베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WTO의 제일 불만 중에 하나가 분쟁 해결 절차거든요. 분쟁 해결 절차가 계속 미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놓고 또 중국에게는 유리한 판정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미국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국가들은 관세 부과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이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오는 선박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50%까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아이고, 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트럼프가 미쳤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광인이 아니고 정말 그래도 뭔가 정상적인데 저렇게 하는 거의 이유가 뭘까를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이 대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심각한 그 쌍둥이 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에 맞먹는 2조 달러 가량이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이고요. 그만큼 뭐 이자로 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채무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2조 달러 정도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무역 수지 적자도 심각합니다.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였어요. 작년에 2025년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1조 달러 무역 적자가 그보다 더 많은 1조 달러가 넘는 1조 340억 달러가 여기에 있는 9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하고 교역을 하는 나라 중에서요. 물론 이제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네트로는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지만 9개 나라들하고는 1조 34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보시면 3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조 달러 무역 적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다. 그런 거고요. 멕시코가 전통적으로 캐나다가 조금 뒤처졌어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데 중국이 한참 전에 추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베트남이 그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은 또 결국은 중국 또는 한국 그 우회 수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을 하면 3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600억 달러 무역 수지 그 흑자 본 거 갖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합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100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11년도에 한미 FTA 협상이 드디어 비준이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7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 뭐 일부 좀 그 내려가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 이후에 그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위헌이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카드 중에 하나가 상호관세였지 않습니까? 상호관세 그 기억나세요? 뉴스에 판넬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공식을 만들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나는 관세맨이다, 나는 테리프맨이다 라고 백악관 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뭐 거창한 공식이 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많은 그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한테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했던 거죠. 근데
그 상호관세를 부과한 그 근거가 그 국가경제 비상대권이라는 그 행정명령이었는데 그걸로 관세를 조정하는 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른 이름의 관세를 만들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그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느냐? 이제 트럼프 때는 대미 무역 흑자가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흑자가 줄어드니까 중국은 제3국으로 또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출액이 25% 이상. 그러니까 중국이 아프리카 수출하는 게 25% 이상 증가를 했고요. 동남아시아 수출도 지금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 미국으로 갈 저가 중국산 거의 덤핑 수준의 그런 상품들이 유럽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만 또 워낙에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작년 2025년 트럼프 관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조 달러 무역 흑자, 그 사상 최대 또 흑자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정말 물건을 잘 만들고 누구보다 싸게 만들고 해서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과잉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들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한 그 저가 중국산 공세, 테무, 알리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그 테무나 알리를 가지고 그 쇼핑을 하지는 않으시고 아마 직접 좀 쇼핑을 하신다는 분들은 쿠팡은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테무 알리 씁니다. 왜? 뭐 중국이 저러는 거 알면서도 그 1,000원의 행복, 2,000원의 행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얻어 걸리면 그게 1,000원짜리 이상한 거 와갖고 그냥 버리는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본다면 미국은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또 반대로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게 이대로 두다가 갑자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 절박한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 WTO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WTO는 그동안 훌륭한 일을 해왔지만 지금 이렇게 생기는 문제는 예정하지 못했어요. 특히 WTO가 그 WTO의 전신인 가트가 1947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순전히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할 때만 해도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중심이 아닌 국가 중심의 경제 체제,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완성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다루기에는 WTO의 규범이 미약합니다. 그걸 다룰 수 있는 뭐가 이렇게 합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딱히 WTO 규범을 위배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수단들이 현재 WTO에 부재한 상황이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무역 질서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단하게 지리와 기술이 복귀했어요. 귀환했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은 지리도 또는 기술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제 그 소련 동구권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지리도 기술도 보조적인 역할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시장의 이윤,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지구 어디든 끝까지라도 쫓아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한 30년 정도 최근까지 이어져 오다가 이제 그거를 뒤집기 시작한 것이 다시 이제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무엇이 뒤집었느냐? 일단은 여기 이제 돌격대장을 하는 것이 지리예요.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이제 안보 이슈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일 맏형은 지정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거는 이제 안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무엇이 규정했느냐? 이제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리였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 하면은 또 우리가 지리적인 개념으로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죠? 동서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 너 동편이야, 서편이야.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동편은 동편끼리, 서편은 서편끼리만 서로 교육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이 일단은 안보 이슈를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이제 지경학이었습니다. 경제관계는 같은 지리에 속하는 국가들이 주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가트였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도 물론 중요했죠. 하지만 그 기술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였을까요? 저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좀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냉전과 탈냉전을 둘 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 하면은 또 까마득해 보이지만 제조업 기술, 그거보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방산무기? 방산무기 중에서도 더 제일 센 건 있었어요. 핵무기였어요.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핵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그러니까 어느 쪽 편이, 동편이 가지고 있는 서편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핵무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전혀 위협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문제가 됐던 거죠. 반대로 소련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게 크게 무섭지 않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했던 기술이 원자력, 핵기술이었습니다. 그 핵기술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걸 갖고 냉전 내내 각축전을 벌인 거거든요. 근데 냉전이 끝나니까 핵기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게 뭐 이렇게 치열하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 핵기술을 통제하는 그립이 약해졌을 때 다들 핵을 엄청나게 개발한 거죠. 그때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핵을 개발해서 핵을 쥐게 되었고요. 그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건 냉전 시대 같았으면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90년대 초에 잠깐 느슨해졌을 때 그때를 치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리하고 때려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국가의 3요소라고 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그 지리는 우리의 안보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이슈가 이제 경제 이슈를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술이 따라오는 그런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안보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 기술도 핵기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거를 우리가 죽자 살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탈냉전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기술, 이때 등장한 기술은 핵 말고 뭘까요?
근데 IT 기술 갖고 어땠습니까? IT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죠? 서로 연결하고 서로 같이 뭐 이런 나누어 쓰고 뭐 이런 개념이었지. 이걸 가지고 내가 그걸 차지해서 남들은 못 갖게 하고 나만 갖겠다 그런 기술은 아니었잖아요. 이 IT 기술은 보편적으로 시장의 기능과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누구에게나 어떤 국가에게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리가 굳이 결합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www라는 것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뭔가 이 진짜 신통방통한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뭐 이런 개념은 약했어요. 물론 이제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이 있긴 했지만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 안보 이슈가 중요해졌어요. 그 안보 이슈가 중요해진 배경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지리가 등장을 했어요. 누구 편이야? 동편이야? 서편이야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보 이슈가 커진 거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AI죠. AI. 이게 IT 기술처럼 중국이 IT 기술을 발달시키고 뭐 5G, 6G 가고 뭐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위협적이 될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저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마치 국가의 생존을 거는 그런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AI 기술로 등장을 하면서 국가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각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중국의 AI를 막아야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 이슈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지정하게 되고 이제 지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정학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과 그 지리가 동시에 중요한 시대로 저희가 진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제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요. 무역 이슈에서는 이게 어떤 한의를 가지고 있냐면 그전에는 가장 우리 이제 아담 스미스하고 리카도가 이야기한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그거를 전문화해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중국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중국한테 팔면 안 돼. 중국 걸 사면 안 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쓰면요. 미국에서 사업 못해요. 특히 국방 관련되는 거는 일체 사업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내년까지 예를 들면 중국산 히토류나 그 밖에 그 희귀 금속을 사용한 국방 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내년부터. 이제 히토류도 다른 데 거를 갖다 써야 돼요. 중국산 거를 쓰면 안 돼요. 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 미국산 무기가 갑자기 그 위태로워지잖아요. 자, 이제 지리가 중요한 시대로 갔고 또 AI가 중요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을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핵무기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핵무기는 지금 AI 기술보다 그러니까 AI 기술만큼이나 그 파괴적이었고요. 저희는 냉전 시대에 지금은 먼 그 아스라한 기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냉전 시대에는 핵전쟁 공포가 정말 터뜨렸습니다. 그때 나온 60년대, 70년대 나온 많은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요, 핵 관련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마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래소년 코난 아시죠? 네. 미래소년 코난의 배경이 뭐냐면 서기 2008년도에 그 핵무기를 능가하는 초자력 무기가 세계를 동방내버립니다. 그래서 지표본이 사라졌어요. 많은 그 육지들이 핵폭발로 그 초자력 무기의 폭발로 바다로 가라앉고 일부 섬들만 떠 있는 뭐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핵전쟁의 공포가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에까지 미칠 정도로 심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핵을 못 갖게 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그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는 핵을 못 갖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NPT라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못하게 한 거죠. 어떻게든.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핵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을 미국이 또는 소련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 이제 우라늄이라는 것을 사가야 돼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가져다가 농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라늄 광산이 있는 몇몇 나라들만 딱 잡고 있으면은 누가 어떻게 사가는지를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국가들에게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들어오게 해서 그 농축 우라늄을 한 20% 정도면은 그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농축을 시켜서 90%까지 가면 이제 원자폭대가 핵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핵 기술하고는 달리 이게 핵이 냉전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했음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했는데 AI 기술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AI 기술을 지금 통제하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을 통제하는 거는 반도체 안 파는 거거든요. 근데 또 중국은 어떻게든 그 반도체를 구해서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핵 억제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매드는 이제 그 확증 파괴죠. 그러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상호 확증 파괴. 즉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상대가 나를 2차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핵무기를 못 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클리어 디터런스, 핵 억제 이론이 됐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최소한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다음에 여타 핵보유국들끼리는 그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이게 또 불가능해졌죠. AI 억지력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술의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진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탈냉전 시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거쳐서요 지나왔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전혀 다른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과거에 우리가 잠깐 비슷한 데를 왔다 가본 적이 있지만은 그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지리가 다시 중요해졌다. 이게 그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학자들이 그 얘기를 상당히 뿌듯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안미 경중 근사하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면 모든 게 갑자기 기적처럼 다 풀리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리 개념으로 보면 양립까지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정학 관점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안보는 미국한테 기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 시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려운 선택을 지금까지는 회피해 왔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중에 누구를 택해야 돼? 이런 어려운 질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런 질문을
안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비경중에서 퉁치고 넘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의 핵심은 질이다. 지리. 그것이 꼭 미국이다 중국이다를 떠나서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일단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국가적인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협적인 지리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게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보적인 위협이냐? 그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은 될 수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질문해드립니다. 독도를 보면 가능성이 더 크죠. 독도, 네,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적 야심이 조금 있어요. 근데 독도 말고 우리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그것은 뭐 더 봐야겠고. 봐야겠고, 네. 일본은 좀 중간에 애매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완전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북한은 지금 저기라고 같은 한반도라고 치고, 북한은 당연히 영토적 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적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더 심하죠. 중국이 아마 중국은 남한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사분 정도는 계속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분 자기들이 수백 년 지배를 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서해바다에서 하는 거 보면 서해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서해바다에서 하는 거 분명히 영토적 야심이 있습니다. 서해를 내야 하죠. 서해 내외야죠. 맞습니다. 서해 내외야. 지금 동경 124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의주에서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그게 124도거든요. 그게 중간선보다 훨씬 더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를 기준선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24도를 넘어가면은 자꾸 와갖고 굉장히 거칠게 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해군배, 해경배가 더 나와야 되는데 또 중국이 거칠게 나오면은 괜히 또 중국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꾸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영토적 야심.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영토적 야심이 있잖아요. 저쪽 유럽 쪽으로는 영토적 야심이 있는데 이쪽 극동 지역에서는 영토적 야심을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영토적 야심? 트럼프가 오산 공군기지를 땅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 영토적 야심 아닌가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린란드 그걸 한번 질렀죠. 그린란드를 질렀는데 저는 심각한 적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힘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영토에 대해서 네. 힘이 없는데 영토 주장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 입장인 거고요. 상대가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럼 그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상대냐, 그냥 굳이 뭐 그거 영토에 대한 야심이 있느냐. 힘 없으면 네. 힘 없으면 그렇죠. 다 뺄게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 네. 근데 힘이 있건 없건 상대 입장에서 영토적 야심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게 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이게 우리 또 저희 AI 전도사께서 계시지만 이게 또 안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또 좀 많이 가르쳐 주시죠. 이게 세계를 벽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AI가 또 새로운 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 벽이 또 안보 이슈화가 돼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핵은요,
핵 기술이 냉전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언맨 아시죠? 저 뭐죠? 마블 시리즈에 나온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그 주인공이 여기다가 그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힘을 쓰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원자로 이런 관계 없어요. 아, 그것도 있었구나. 우리 저 어린 시절에 또 일본 만화 중에 하나가 아톰 있죠? 아톰이 보이. 아톰이 아마 저 아이언맨도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여기 원자로를 하나 달고 다녀서 엄청난 호바가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면서 다시 세상이 복잡해졌다. 이제는 벽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자꾸 벽을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를 제대로 우리가 특히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지금 당장 저게 중요할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내는데 이 이슈들에 대한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다. 그 지리가 또 중요해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지금 이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없었잖아요. 지리입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키워드인 지리와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세상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거든요. 근데 보면은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여기를 나가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뜻대로 다 되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즉 저는 그거를 외교적 찬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진짜. 물론 정반대에는 위성설입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대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중국 따라가면 되는 거지, 미국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는 꼭 물리학이거든요. 기술, 지리,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의 영역인데 이 물리학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정학, 기정학, 또 지경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동설 외교를 펼칠 때다. 지동설. 우리가 뭔가 항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의 중력을 가지고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동설 외교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요인들이 있는데 기술 지켜야죠.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 나가게 되는데 뭐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메모리라고는 하지만 더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차세대 AI 반도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예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 더불어서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막 들어옵니다. 용인에 만들 것이 아니라 호남에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김춘지 이사장님 새만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많으니까 거기로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가서 경쟁력이 있을지. 그 정리됐다고. 정리된다고 그러니까 용인으로 정리됐다. 용인으로. 근데 용인은 또 용인대로 그러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해. 그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모처럼 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인은 또 용인대로 민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전기 목록 하나래요.
반도체를 생산 공정이. 그래서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송전만 깔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를 유지하고 다른 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을 제대로 써야 되고요. 그 산업 정책의 다른 이면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가잖아요. 아니 왜 에너지를 기후부에 붙여요? 왜 환경부에 붙여? 그게 맞아요. 맞는가요? 아니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AI 시대면은 AI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AI 시대 SNL 나가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이나 네. 이거 보면은 아디백 주장 이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시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환경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환경 아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제약이라고. 그건 확실해. 제약.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지금 미국이 패권을 지금 산업 정책으로 유지할 수 없어서 예외 정책 쓰는 거고, 그런 예외 정책에 우리가 핵 우산을 했듯이 거대 어느 모델의 우산 정책이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절대로 제미나이나 챗GPT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백 조를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밑에다가 에이전팅 AI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보안이 생기고 뭐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국의 그 거대 어느 모델의 우산 정책이 들어가면 어쨌든 미국이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는 그 거대 어느 모델 안에서 에이전트 AI든 피지컬 AI든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쓰고 있는 그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에 의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 송배전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지. 모든 것을 지금 피지컬 AI도 꼭 공장에 있는 것만 피지컬 AI가 아니고 로봇가 전부 피지컬 AI인데 충전을 하려면 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충전을 해야지. 그렇죠. 사람 있는 곳에서 어떻게 충전해? 통신도 사람 있는 곳에서 통신이 일어나야지. 네. 사람 없는 곳에서 어떻게 통신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엣지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따라 쓰게 하고 지방에 따르는 저 메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방에는 엣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수도권에 메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송배전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전력이나 이런 것도 그린벨트라든가 어디면 특징 개발하면 그 공원 지역에다가 저 변전소를 놓고 그 주변에 통신회사한테 데이터 센터 부지를 줘가지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건 안 하건 법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그럼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이 지금 새로운 패권, 우주 패권에 대한 것이 AI를 중심으로 전기를 중심으로 통신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사적으로 낮아야지. 산업정책으로 써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우리 저 상공부 보면요, 그 안에 하이라키가 산업, 그다음에 그 공업, 그러니까 에너지, 공업이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었어요. 요 세 가지의 순서로 엮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최상위에 가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이 따라오고 이런 좀 이상한 구조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튼 공자님 앞에서 좀 문자를 쓴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좀 안타깝게도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또 이번 정부가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미래 얘기지. 네, 지금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누가 지금 패권 지느냐, 네. 저 뺏기느냐 싸움인데, 그걸 무슨 그 윤리 도덕에 관한 그 공자 말씀으로 네. 저 산업 좀.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폄하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적자가 아닌 서자 취급을 하면서 또 SMR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지정학, 직영학, 그 다음에 기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리를 따라가면 되고요. 기술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 김영진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우리 냉전 시대에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제는 AI 우산, 누구의 AI 우산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AI 우산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우리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AI 우산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뭔가 미루는 것 같고 그걸 회피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정책,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AI 청와대 수석을 만들었잖아요. 하정우 네이버에 있던 AI 전문가, 그분이 AI 정책 수석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브린 AI를 만든다. 뭐 취지는 좋아요. 사브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또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자꾸 여당에서 이분 보고 러브콜을 한대요. 국회의원 나오라고, 보궐선거 나오라고. 그러면 그거를 단칼에 자기가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씩 바뀌어갖고 고민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 아니, 그게 고민할 일이냐고요. 그걸 왜 고민을 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 제안한다고 그걸 냉큼 받아갈 거면 왜 AI 수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렇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될 AI 전략을 수립하고 끌어가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국회의원,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일반적인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계산이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계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AI 정책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김 대표, 김 회장님 말씀 듣고 제가 두 다리를 꺾고 잘려다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걱정이 돼갖고 오늘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정우 대표, 하정우를 청와대 들어간 지는 제가 만났는데, 네. 2017년도에 저희가 논문을 쓰고 거대 어뢰모델을 만들려고 해서 이제 네이버 이혜진 회장이 1조를 줘서 그걸 했는데, 개입이 안 되는 게 미국은 수백 조씩 쓰는데 우리가 그게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가시면, 마지막에 가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우리가 에이전틱 AI나 피니컬 AI를 하게 되면 다 보안을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갖다 쓰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다 잠금 장치를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는 거대 언어모델을 쥐고 있는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도 그런 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자체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이미 AI로 패권을 쥐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잘 믿고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OS가 있을 때 구글하고 애플의 OS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구글이나 애플의 OS에 우리가 어플 하나를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모든 생태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 다운받아서 생태계 만든 게 지금 에이전틱 AI고 피지컬 AI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구글이나 애플에 돈을 내고 OS에 대한 세금을 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안 되겠길래 거대 언어모델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구글이고 어디고 수천조를 지금 돈을 때려 받으면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히 좀 얘기해야 되겠죠. 네. 몇 년 전에 우리 당시 하정우 센터장이었죠. 저희 공부모임에 와서 클로버 AI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때
서브레인 AI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뭐 네, 제가 AI 또 그 정책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본 바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굴러간다라는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으시고 있어요. 네, 질문,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네. 전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기정학 기술을 경치로 나가는 쪽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SMR인데 AI 시대에 대비해서 그럼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기대대로 해가지고 뭐 이제 지정학이나 뭐 저기 뭐 지경학이나 요걸 넘어서 이제 교수님 말씀 이제 기술 경찰이 아닙니까? 그 교수님이 볼 때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금 여기 큰 떡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저기 반도체,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SMR이라는 것은 지금 저기 그 연구소 쪽에서 거의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저기 그 나갈 때 이 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뭐 저기 말씀하신 호르무즈 있지, 대만 해협 있지, 남중국에 있지, 우리 자꾸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고? 그럼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저희 그 기술 정치에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꼭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기술 저희 세계 수준급이고요. 그다음에 뭐 좀 굳이 얘기하자면 배터리 기술도 저희가 그러니까 중국한테 단가가 안 돼서 그렇지 뭐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SK, 삼성 이런 SDS 같은 데가 그 굉장히 좋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조선업도 사실은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도 네, 방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 산업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도 좀 분명히 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석유화학을 포함해서 5대 그 핵심 산업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건데 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술적인 그리고 또 지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거기 미국을 안 가면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공동화가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완화할 것인지 그러면 그거는 미국하고 저는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단순히 조립 라인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품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셈블리 라인만 가면 부품은 여기서 만들고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 자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까지 다 갔을 때는 정말로 우리 산업이 공동화가 일어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또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결국은 미국 기술이 아니면 우리가 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저기가 없거든요.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딱 하나,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이 그 양립 불가하다면 우리는 미국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정부의 정책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쳐줘야죠.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받쳐주고 있느냐라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예. 그 사회를 보시던 분이라 역시 제가 일어나니까 칼같이 강의를 독려해 주셔서 제가 아주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미있지만 또 다소 어려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주제를 되게 강연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지리적 위치, 경제, 기술이 안보를 결정하는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IT 시대에는 지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AI 기술 발달로 기정학이 도래하고 지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맞습니까? 그래. 네. 우리나라는 그 무슨 지동설 외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챗GPT한테 얼른 물어봤더니 상대국을 중시하는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네, 점심시간 이후인데도 조시는 분이 없이 아주 집중을 잘하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호림박물관 관람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알맞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세대학교 사회대학장님 조화순 학장님이 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무역 문제,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고 오늘도 우리 구명기 교수가 강의 잘해주셔서 저도 배운 바가 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에 세계화 정책에 편승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번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의 그런 이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숙제를 우리 국민교 교수가 던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 지도층이 정신 차려서 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높여야 되고 여론 조성도 해야 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앉아 있으면서 좀 차분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다음 모임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그 전시회를 새로 우리 호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재진 교수님 잠깐만 좀 오늘 특별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고 관람하실 분들은 시간 되시면 관람하고 가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이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잠깐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전시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주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묘지색이라고 저희 학회사들이 제목을 붙였고요. 또 하나는 금상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미묘지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기에 고려 시대에는 청자가 유행하고요. 조선 시대는 백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고려 시대에도 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백자가 있었고요. 또 조선 시대는 백자지만 또 조선 시대에도 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청자는 이 고려 청자를 만드는 흙이 고려 시대에 썼던 흙하고 조선 시대에 썼던 흙, 다시 말해 태토라고 그러는데 태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는 좀 다른 태토, 그러니까 백자용 가까운 그런 태토를 써가지고 거기에 청자 유학을 발랐기 때문에 색이 조금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또 고려 백자도 고려 청자의 태토, 고려 백자의 태토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책이 좀 미묘하게 달라서 김예주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고 있고요. 가시면은 고려 백자 그리고 조선 청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라는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꽃을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학예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비단,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다 꽃을 놨다는 의미니까요. 그대로 비단에 꽃을 수놓은 그런 우리나라 자수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 작가 중에서 이 꽃을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실제로 모란이라든지 또는 다른 매화라든지 이런 꽃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봄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